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사무실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해가지고 많이 막히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학생자도 역대급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그래서 지하철 부분은 대단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들 뭐 공사에 온 거 보니까 잘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은 우리 지난번에 혼합물하고 정유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유탑을 정유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두 개의 그 혼합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봤었던 것들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여기 5번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이게 뭐 5번이 뭐라고 말했나요? 이게 세로축이 뭐였나요? 온도죠? 가로축이 압력이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아래쪽은 액체, 위쪽은 기체. 그리고 이 라인 하나는 같은 압력.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개 그리지만 요게 하나의 압력, 요게 하나의 압력이다. 많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는 subcooled liquid, saturated liquid, two-phase mixture, 그다음 saturated vapor, superheated vapor.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자, 이제는 정류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스테이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싱글 스테이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통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은 통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기체와 액체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이 기체, 액체가 분리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는 우리가 두 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두 개의 혼합물이 섞여 있는데 하나는 좀 더 잘 끓는 거, 하나는 좀 덜 끓는 거. 그럼 당연히 기체에는 잘 끓는 성분이 더 많이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소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알코올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기체상에는 알코올이 더 많고 액체상에서는 물이 더 많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1번부터 끓이기 시작을 했어요. 1번부터 끓이기 시작했는데 3번 상태까지 딱 올라왔습니다. 3번 상태까지 올라오게 되면 3번에는 이제 saturated liquid니까 처음으로 베이퍼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죠? 베이퍼가 처음으로 생길 때는 어디서 생기느냐? 그때는 베이퍼가 이 컴포지션으로 생깁니다. 현재 온도 상태에서 즉 뭐예요? 잘 끓는 것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가로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코올의 비중이라 그랬잖아요. 휘발성이 높은 기체, 혼합물의 몰 프랙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중이 성분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가니까 즉 뭐냐면 처음에 나오는 기체들은 거의 대부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코올 성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3번일 때는 건도가 얼마인가요? 건도가? 건도 0이죠. 0. 따라서 이때 전체 컴포지션은 당연히 이 혼합물의 컴포지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액체니까 당연히 액체의 컴포지션도 요 물질이랑 다르지 않을 겁니다. 원래 거랑. 그래서 이때는 이런 기체가 일부만 생겨 있어요. 근데 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건도가 점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기체에서 이거의 비중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물도 증발을 시작하니까. 그래서 기체상에서는 물도 이제 수증기 성분도 점점 늘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값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결국은 슈퍼히티드 베이퍼 전체가 다 포화 증기가 됐을 때는 다시 처음과 같은 상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3번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기체 컴포지션은 2번, 액체 컴포지션은 3번. 그 다음에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가운데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때는 기체 컴포지션은 2'. 그 다음에 액체 컴포지션은 여기에 3'. 그 다음에 완전히 세츄레이티드 베이퍼가 됐을 때는 그때는 액체가 거의 없겠지만 액체 컴포지션은 2'. 그 다음에 기체 컴포지션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중간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거나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투페이즈다, 뭐 상변화 과정이다, 아니면 두 개가 섞여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라인, Saturated Liquid와 Saturated Vapor 라인을 이렇게 따라서 액체와 기체의 성분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Liquid Feed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Partial Vaporizer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에서 Partial Vaporizer를 왜 할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Liquid Feed라고 하는 게 먼저 액체가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분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 기체와 액체상으로 두 개가 서로 나눠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부를 파셜 베이퍼라이저를 하는데 이 과정은 어디서도 똑같이 하냐면은 정유탑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정유탑에서도 파셜 베이퍼라이저를 해서 집어넣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잘 아는 거는 여기서 아래 1번에서 3번으로 올라가고 2'까지 이렇게 쭉 성분이 올라갈 때 좌우가 이렇게 액체와 기체의 성분이 바뀐다.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번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혼합물의 상변화에 대해서는 해보지 않았는데 이게 조금 뭐 정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발전 시스템이나 아니 냉동 사이클에도 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산업 전방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규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규제 중에 원래는 뭐였냐면은 냉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냉매가 뭐냐면은 우리가 냉매의 기준이 되려면 제가 사이클 설명할 때도 했듯이 압력이 어떻게 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독성이 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불에 안 붙어야 되고 윤활유랑 잘 섞여야 되고 이런 어떤 등등등등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제가 중간에 한번 미국 영어로. 그런데 요는 뭐냐면은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화학물질들의 초창기 모델은 CFC라고 해서 오존층이 구멍이 났었고 그 다음에 그걸 결국은 금기시키기 위해서 HCFC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오존층이 조금 괜찮아졌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HFC로 오기 시작하면서 오존층 문제는 완전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2021년도인가 그때가 오존층이 제일 많이
이렇게 구멍이 났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환경론자나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고무돼 있죠. 왜냐하면 이거 하면 되는 거구나. 보통 사람들은 뭐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어떤 실질적인 결실로 돌아온 사례가 잘 없거든요. 그죠? 하천을 깨끗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천 안에 있는 걸 긁어서 딴 데 매립하잖아요. 아시죠? 보통 하천 정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천 바닥에 쌓여 있는 그 하수구에서 나온 찌꺼기 같은 걸 긁어가지고 트럭에 싣고 딴 데 매립을 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져요. 새물이 와가지고.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이 오염물 빼서 딴 데 돌린 거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오존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사실은 글로벌 협의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거든요.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문제가 좀 불거지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최근이 아니죠. 그 문제가 불거진 건 벌써 한 10몇 년 됐는데 제가 HFC가 그 지금 현재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냄비가 HFC 기업인데 그게 지구 온난화 유발을 아주 심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금지시키는 F가스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등장을 했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은 뭐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면 되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화학 물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PFAS라는 거예요. PFAS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PFAS 약어예요. 대문자 PFS 뭐 퍼플로로 뭐 어쩌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쓰는 것들이 테플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테플론. 여러분 테플론 아시죠? 테팔은 아시죠? 테팔 프라이팬 회사잖아요. 테팔이 테플론에서 온 이름을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씌어 있는 코팅이 테플론입니다. 그리고 테플론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물질인데 플라스틱보다 조금 더 인체에 무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단단하고 그 다음에 또 불에도 안 붙고 불에 안 붙는다니까 너무 좋아 보이죠, 그죠? 네, 플라스틱에 비해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굉장히 널리 쓰고 있었습니다. 널리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게 걔가 분해가 될 때에 발생하는 물질이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인체에 무해할 때 걔가 땅에 이렇게 매립이 돼가지고 장시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도 화학물질이니까 분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발암 물질이다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까지는 뭘로 했었냐면은 그런 물질들이 나온다 그래도 그게 발암 물질이라고 해도 뭐 그래서 누가 암에 걸린 게 있냐? 사실 이런 게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3M 여러분 아세요? 3M? 3M이 이거 과불화 화학 물질 생산 글로벌 90%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예요. 굉장히 그쪽으로 돈을 많이 벌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래서 소송의 주체가 됐고 올해 초인가? 그때 미국 대법원에서 20억 달러 판결 배상이 났죠. 한 2조 5천, 3조 가까운 배상액을 하라 그러고 나서부터는 3M에서 뭐라 그랬냐면 2025년부터 PFAS 화합물을 생산하지 않겠다. 그때 소송이 누가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데서 암 환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딴 데보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막 뒤져보니까 나오는 게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이제 당연히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세이프하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생산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매립할 데가 없으니까 폐기물이 나오면 소각이 첫 번째 원칙인데 미국은 다 매립입니다.
다 묻어버려요. 땅이 크니까 뭐 그냥 어디 사막 같은데 묻어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매립입니다. 매립을 하고 났더니 분해가 돼서 그 지역 사람들의 반발명률이 3배가 올라서 그게 이제 역학조사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2조, 3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물게 하면서 2025년부터 생산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물질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과부라환물이라 그러면은 이게 잘 모르는데 비전도성 액체라고 있어요. 비전도성 액체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죠? 그죠? 전도는 되지 않는데 액체예요. 처음.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전도가 안 되는데 액체예요.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방청제? 그건 그냥 그 휘발유 같은 거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는 이런 것들 있는 거 있죠? 프로판 같은, 액체 프로판 같은 거, 부탄가스 이런 데다가 함유해서 좀 뿌려도 돼요. 왜냐하면 화기연금만 잘 써놓으면 용량이 작으면 그걸 써도 돼요. 근데 걔를 어디다 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이터 센터가 뭐 요즘 말하는 컴퓨터가 무지하게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죠. 근데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발열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점점 더 그 뭐 CPU가 좋아지고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그게 가속화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걔를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비전도성 액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판이 이렇게 있는데 기판에다가 물을 담궜을 때 제일 문제가 뭐예요? 쇼트가 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회로가 단락이 일어나 버려서 회로가 타버리죠. 근데 만약에 그 물이 전도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락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액체니까 어때요? 사이사이를 파고들어서 열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판들을 아예 그냥 물에 담굽니다. 근데 그 물이 비전도성 물체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비전도성 물질이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뭐만 하면 돼요? 이것만 냉각시키면 되죠. 비전도성 물체만 순환시켜서 냉각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이게 PFAS 물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배터리가 폭발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셨고 ESS도 아시죠? ESS도 배터리 폭발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전도성 액체 속에다가 배터리를 담그겠다. 이해되시죠? 그 배터리의 발화 현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산소 연소예요.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가 발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발화를 안 시키려면 CO2 이런 거 뿌려줘도 소용없고 그냥 온도를 낮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 낮춰줄 때 제일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 비전도성 유체를 사용하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액침 냉각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액침 냉각이라고 부릅니다. 액체에다가 심전시켜서 냉각을 하는 방식. 그리고 액체는 순환시켜서 냉각탑에서 냉각을 해가지고 다시 액체를 순환시키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을 때 문제는 거기 있을 유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액침이에요. 액침. 액체가 침범한다. 액침입니다. 액침. 침이 이렇게 침전시키는 그때 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뭐 사실 뉴스에는 별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근데 아마 조만간 왜냐면 2025년까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고 대부분 팔짱 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안이 없을 거거든요. 대안이 없을 거거든요. 회사들이. 근데 이제 2025년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뭐 열교환기를 단다, 힙파이프를 단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 계속 이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기술평가원이라고 그 대구에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분들이 갈 회사들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주력 산업, 뭐 기간 산업,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주력 산업은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신산업. 그 신산업은 뭐겠어요? 뭐 물류나 뭐 택배나 뭐 이런 쪽이죠. 뭐 이런 쪽인데 그런 쪽과 관련된 산업 부문 중에서 에너지 외쪽을 담당하는 쪽이 산업기술평가원이라고 보는 대전에 있습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저기 강남경찰서 앞에 있고. 근데 거기서 1순위로 올라온 과제 주제가 뭐냐면은 이번에 PFAS 대체 물질 개발이에요. 얼마나 산업계에서는 큰 현안인지 예상이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액침냉각하고 그거 있지만 그거 두 개 말고 없겠어요? 아까 PFAS가 테플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테플론이 PFAS라고 그랬는데 테플론 안 쓰면 이제 앞으로 무조건 스텐 프라이팬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생산 안 되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오링 뭐 이런 거 있어요. 오링. 여러분 오링 들어보나요? 못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오링이라고 보통 이렇게 그 고무로 된 옷자로 된 링인데 이걸 가지고 뭐가 누설되는 걸 막거나 이렇게 잘 실할 때 쓰는 오링인데 오링도 PFAS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여러 종류의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들이 그 물소 쪽 계열에 그게 들어가면 과부하 화합물이니까 그쪽이 이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그쪽이 여러분들 사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은 되게 이게 잘 쓰고 있는데 왜 이래라고 말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공대 교수들은 먹고 사는 거죠. 연구 과제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해결법을 찾아내라고 연구하는 거 나왔죠.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론에서는 워낙 조용해서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 큰 문제예요. 그냥 PFAS 딱 PFAS 치고 그 다음에 액침냉각 이렇게만 쳐도 그냥 쫙 나옵니다. 기사들이.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거의 있는 나라들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대안으로 뭘 쓸 수 있느냐? 석유화합물 쪽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석유화합물도 당연히 액체가 되더라도 전도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석유화합물의 제일 단점 뭐예요? 일단 기름 같죠. 비전도성 교체라고 말하는 아까 PFAS 화합물들은 일종의 그냥 물 같아요. 이게 딱 대고 깨끗하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얘는 기름 같아가지고 표면에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래도 전도가 안 된다면 당분간 쓸 수는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석유화학 산물은 불이 붙죠. 불이 붙습니다. 불이 아주 잘 붙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문제가 많은 겁니다. 대안을 찾기가 사람들 물질은 화학 물질 되게 여러분들 많을 것 같죠. 여러분 주기율표 보면 정말 너무 많은 원소 기호 때문에 화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걔가 그리고 하나 붙을 수도 있고 두 개 붙을 수도 있고 얘랑 얘가 붙을 수도 있고 너무